마음의 보약 한 첩을 드리는 시간. 마음 한 첩입니다. 왜 연락 안 하니? 이 한마디가 자식을 10년 멀어지게 만듭니다. 혹시 자식에게 전화 걸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시나요? 받을까 말까, 통화 중은 아닐까 하는 그 조마조마한 마음. 그리고 통화를 하고 나서도 왠지 서먹해지는 그 느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자식이 점점 멀어지는 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전화할 때마다 하시는 그 첫마디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요. 실제로 가족 상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 자식 간 갈등의 90% 이상이 소통 방식의 문제에서 시작된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표현하는 방식 하나가 관계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자식이 먼저 연락하고 싶어지는 부모들의 공통된 첫 문장을 알려드립니다. 단 한 문장만 바꿔도 한 달 안에 자식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지혜를 계속 만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연락 안 하니? 절대 하지 마세요. 이 말 한 번 더 하면 자식은 영영 멀어집니다. 지난주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입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한 어머니가 친구와 차를 마시고 계셨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아이고, 딸이네 하시면서 받으셨죠. 그런데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야,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니? 전화 너머로 딸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바쁜 건 알지, 그래도 그렇지. 통화는 2분도 안 되어 끝났고요. 전화를 끄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요즘 애들은 부모 생각이 없어라고 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보고 싶어서 전화를 받으신 건데 정작 나눈 대화는 서운함과 비난뿐이었으니까요. 딸도 분명 엄마한테 전화한 거였을 텐데 통화 시작부터 왜 연락 안 했니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다쳤을 겁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겪는 일입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을 왜 안 오니로, 궁금한 마음을 왜 연락 안 하니로 표현하시죠? 여러분은 그저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의 뇌는 이걸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UCLA에서 성인 자녀 85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요. 왜 연락 안 하니? 같은 말을 들었을 때 뇌의 위협 감지 부위가 68%나 활성화됐습니다. 쉽게 말해 자식의 뇌는 부모의 그 한마디를 공격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속상하지만 무엇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부모 전화번호만 떠도 또 뭐라고 하실까 하는 불안이 먼저 올라옵니다. 전화를 받기 전부터 이미 방어 태세를 갖추는 거죠. 그러니 통화 내용이 무엇이든 대화는 벌써 어긋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연락 안 하니? 라는 질문은 문법적으로는 궁금증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책망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이미 답이 들어 있거든요. 너는 연락을 안 했다. 그건 잘못이다라는 전제 말입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변명을 하거나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바빴든 깜빡했든 이유가 무엇이든 이미 잘못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드는 거죠. 통화 시작부터 자식은 또 혼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고 부모는 왜 이렇게 섭섭하게 하니 하는 마음이 듭니다. 서로 다른 마음으로 대화하니 점점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족 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묻지만 자식은 공격으로 듣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관계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바꿔야 하는 건 서운한 마음이 아니라 그걸 전하는 문장입니다. 왜 안 했니가 아니라 보고 싶었다로 바꾸는 거죠. 부모의 첫 문장이 비난이 아니라 솔직한 감정일 때 자식은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엄마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싶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방어벽이 내려가죠. 그때부터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왜 연락 안 하니? 라는 말, 이제는 멈추셔도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마음도 자식의 마음도 다치게 할 뿐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방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비교는 독입니다. 형은 자주 오는데 너는, 이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지난달 한 지인분의 이야기입니다.
60대 후반 아버지가 명절에 아들이 찾아왔는데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너희 형은 바빠도 한 달에 2번은 오던데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안 오니? 그 순간 아들 얼굴이 싹 굳더랍니다. 밥을 몇 술 뜨더니 아버지, 저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하더래요. 계획했던 것보다 2시간이나 일찍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아들이 더 자주 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형을 칭찬하면서 동생도 자극을 받아서 더 자주 올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아들이 들은 건 전혀 달랐습니다. 너는 형만 못하다. 너는 부족하다. 이게 비교가 가진 진짜 파괴력입니다. 부모는 더 자주 오라는 의도로 하는 말이지만 자식은 비교 평가 부정으로 받아들이죠. 특히 형제 간 비교는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경쟁 구도를 다시 불러일으키는데 50대, 60대가 되어도 부모 앞에서는 여전히 형과 비교당하는 동생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미국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부모로부터 형제와 비교당한 경험이 있는 성인의 83%가 그 순간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답했고요. 더 놀라운 건 그중 61%가 1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건데 자식에게는 평생 가는 상처가 된 겁니다. 비교는 형제뿐만이 아닙니다. 옆집 며느리는 자주 온다던데 너희 사촌은 효자라더라. 친구 아들은 돈도 잘 벌더라 이런 말들도 똑같습니다. 자식이 듣기에는 너는 지금 부족하다.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메시지죠. 더 큰 문제는 비교가 반복되면 자식이 아예 포기해버린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나는 형만 못하니까, 어차피 아버지는 나보다 형을 더 좋아하시니까 이런 생각이 자리 잡으면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됩니다. 부모의 비교는 자식들 사이에 질투와 경쟁을 만들죠. 형제가 서로 가까워지지 못하고 오히려 거리를 두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모의 비교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 않는 겁니다. 옆집은, 형은, 너희 사촌은 이런 말을 시작하려고 할 때 잠깐 멈추는 거죠. 대신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좋다. 내가 와주니까 고맙다처럼 자식 자체에 집중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식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형보다 낫거나 못하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식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너는 너대로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할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 앞에서 편안해집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관계는 회복됩니다. 자식은 더 이상 부모 앞에서 방어할 필요가 없어지고 부모도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죠. 세 번째, 밥 먹었니? 이 반복이 독입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순간 자식은 전화를 피합니다. 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50대 중반 아들이 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겪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밥은 먹었니? 애들은 괜찮니? 몸은 괜찮니? 한 통화에 최소 5가지 이상을 물어보신답니다. 아들은 매번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는데 어머니는 또 다음 통화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나를 걱정하시는구나 싶었는데 이게 몇 년씩 반복되니까 느낌이 달라지더랍니다. 내가 뭘 해도 어머니는 안심을 못 하시는구나. 나를 여전히 애 취급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요즘은 어머니 전화가 오면 또 뭘 물어보시려나 하는 마음이 먼저 든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걱정이라는 이름의 통제입니다. 부모는 진심으로 걱정해서 묻는 건데 자식 입장에서는 간섭받는 느낌, 어른 취급 못 받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른이라면 누구나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나는 혼자 못 사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느낌을 받게 되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성인 자녀의 72%가 부모님이 나를 어린애 취급하신다고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50대, 60대가 되어도 부모 앞에서는 여전히 관리받아야 하는 아이로 취급받는다는 느낌이 쌓이면 관계에 금이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가 걱정을 멈추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걱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보자는 거죠. 밥 먹었니? 를 매일 묻는 대신 오늘 뭐 먹었어? 하고 궁금해하는 톤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미묘한 차이 같지만 전자는 확인이고 후자는 관심이죠. 확인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거고 관심은 내 일상이 궁금해라는 겁니다. 걱정을 표현하되 통제로 느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질문을 줄이고 공유를 늘리는 거죠. 너는 괜찮니? 보다 나는 요즘 이렇게 지내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걱정하시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그 걱정을 표현하는 방식만 조금 바꿔보세요. 그게 진짜 사랑의 표현입니다. 네 번째, 자식이 듣고 싶은 단 한 문장. 단 한 문장만 바꿔도 자식이 먼저 연락합니다. 한 60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딸과 관계가 좋지 않았답니다. 딸이 전화를 해도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하니로 시작했고 통화는 늘 어색하게 끝났죠. 그러다 어느 날 상담사에게 이런 조언을 들으셨답니다. 첫 문장만 바꿔보세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딸이 전화하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계속 그렇게 말하셨답니다. 3개월쯤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가 제일 놀란 건 딸의 한마디였답니다. 엄마, 요즘 엄마한테 전화하면 기분이 좋아져. 딸도 모르게 변화를 느낀 거죠. 이게 바로 첫 문장의 힘입니다. 버클리대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부모의 메시지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성인 자녀들에게 보여줬는데요. 감정 표현만 담긴 문장을 받은 자녀들은 89%가 연락하고 싶다고 답했고, 비난이 담긴 문장은 23%만 그렇게 답했습니다. 표현 방식 하나로 4배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비난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솔직한 감정만 전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오랜만에 자식한테 전화할 때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라고 하십니다. 이 말 속에는 이미 비난이 들어있죠. 대신 오늘 내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라고 해보는 겁니다. 똑같이 연락하고 싶은 마음인데 하나는 자식을 공격하고 하나는 마음을 전합니다. 자식이 집에 왔으면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올 거니? 라고 물으면 자식은 압박을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 되면 얼굴 보면 좋겠다라고 하면 자식은 선택권을 느끼죠. 미묘한 차이 같지만 자식이 받는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걱정될 때는 너 요즘 건강은 괜찮니? 밥은 먹고 다니니? 처럼 확인하지 마시고 요즘 어떻게 지내? 궁금하더라처럼 자식을 믿는다는 전제로 물어보는 겁니다. 전자는 너 혼자 못 챙길 것 같아서 내가 확인한다이고 후자는 내 일상이 궁금해라는 차이죠. 섭섭한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도 한 달에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렵니? 라고 하면 자식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대신 내 목소리만 들어도 엄마는 힘이 나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비난이 아니라 감정을 전하는 거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것 좀 해줘.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시간 되면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처럼 부탁하는 겁니다. 명령이 아니라 선택권을 주는 거죠. 복잡하게 애둘러 말하거나 조건을 붙일 필요 없습니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 세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자식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마음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서운함인가요? 걱정인가요? 사랑인가요? 그 핵심 감정을 가장 단순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죠. 자식은 부모의 진심을 압니다. 말이 서툴러도 표현이 어색해도 진심이 담겨 있으면 느껴집니다. 오늘부터 단 한 문장만 바꿔보세요. 그 한 문장이 관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5번째, 자식이 먼저 찾아오는 부모의 비밀. 실제로 자식들이 먼저 자주 연락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재촉하지 않아도 자식이 스스로 전화하고 찾아오죠. 그 부모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한 70대 어머니의 사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은 자식들에게 절대 먼저 언제 오니? 라고 묻지 않으신답니다. 대신 자식이 오면 와줘서 고맙다고 하시고 연락하면 목소리 들으니 좋다고 하신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자주 찾아온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이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핵심을 찌릅니다. 자식한테 빚진 사람처럼 굴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나도 내 삶이 있고
자식도 자식 삶이 있잖아요. 서로 존중하면서 가끔 만나서 반가워하는 관계.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안전기지라고 부릅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아이는 엄마 곁에서 떨어져 놀다가도 무서운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엄마는 그 아이를 받아주고 위로해주죠. 그러면 아이는 다시 안심하고 세상을 탐험하러 나갑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똑같습니다. 자식은 세상에서 치이고 상처받다가 부모한테 돌아와서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이때 부모가 진짜 안전기지가 되어주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찾게 되죠. 하지만 부모가 왜 이제 왔니? 내 말대로 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부모는 안전기지가 아니라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됩니다. 자식은 위로받으러 왔다가 오히려 상처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를 보면 명확합니다. 부모를 안전기지로 인식하는 성인 자녀의 94%가 한 달에 최소 3회 이상 자발적으로 연락했습니다. 반면 부모를 불안 요소로 인식하는 경우는 56%가 명절에만 최소한의 연락을 한다고 답했죠. 안전기지가 되는 부모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째,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실수했어도 그럴 수 있어라고 받아주죠. 둘째,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라 대신 내가 결정해라고 합니다. 셋째,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식이 좋은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알아봐주는 거죠. 와줘서 고마워, 연락해줘서 기뻐, 내가 이렇게 해줘서 좋았어. 이런 말들이 자식을 더 자주 오게 만듭니다. 반대로 자식이 안 왔을 때 왜 안 오니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가면 뭐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지가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을 때 역설적으로 자식은 부모를 더 자주 찾습니다. 부모가 너 없이는 못 산다는 메시지를 보내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지만 나는 나대로 잘 산다는 메시지를 보내면 자식은 오히려 안심하고 더 자주 연락합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게 만드는 건 강요가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부모님한테 전화하면 기분이 좋아져, 집에 가면 마음이 편해져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자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자식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비난을 멈추고 비교를 멈추고 요구를 멈추고 대신 사랑과 존중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찾게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요. 의무가 아니라 그리움으로요. 그게 진짜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자식을 사랑해 오셨습니다. 그 사랑은 진짜였고 지금도 변함없죠.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때로는 자식에게 상처가 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표현 방식을 몰랐을 뿐이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연락 안 하니? 대신 내 목소리 들으니 좋다. 겨우 몇 글자 차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한 문장이 한 달을 바꾸고 한 달이 1년을 바꾸고 1년이 관계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사랑, 이제 제대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문장씩 바꿔보세요. 지친 마음의 보약 한 첩 같은 이야기, 마음 한 첩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관계가 한결 편해지고 생각이 정리되는 지혜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